그럼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인성학부 홍성민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부산 가톨릭대학교에 있는 홍성민 신부입니다. 보시다시피 가톨릭 사제입니다. 입고 있는 옷이 그렇죠. 천주교 부산교구 사제이고요. 지금은 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에서 이제 교수와 평생교육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던 강의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 이렇게 많다면 또 많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또 이게 제 마지막 강의고 또 많이 좀 지쳐 보이셔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 전달하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조금 찝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제가 머릿말에 쓴 말입니다. 이 책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쉽고 확실한 해결책을 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해결책을 알지 못할 뿐더러 아마도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좀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중독 전문가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뭐 어떤 컴퓨터 전문가, 여러분 컴퓨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책을 알려주는 게 컴퓨터 전문가일 거고요. 교육 전문가 하면 교육 정책이나 교육의 문제를 빨리빨리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알려주는 것이 전문가일 텐데, 그럼 중독 전문가라고 하면 중독에 빠진 사람을 확실하게 빼내는 사람들, 쉽게 빼낼 수 있는 사람들이 중독 전문가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중에 이제 한 명이 저한테 어느 날 와서, 신부님 여자친구가 담배 못 끊으면 헤어지자는데 제가 끊으려고 여러 번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좀 쉽게 끊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쉽게 끊는 법. 또 어떤 친구는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도 잘 안 됩니다. 좀 확실히 끊는 법 좀 알려주세요. 쉽고 확실한 해결책. 이게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네가 그런 방법을 자꾸 찾으면 넌 중독에서 못 벗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중독의 대상이 되는 건 알코올, 뭐 담배, 뭐 그다음 도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독이 되는데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 아마 대부분이 지금 학부모님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공부 중독은 안 되냐고. 우리 애가 공부에 좀 중독이 됐으면 좋겠다. 영어나 수학에 중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학업에 중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중독이 되는 데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쉽고 확실해야만 중독이 됩니다. 오래 걸리고 어렵고 불확실한 것은 중독되지가 않습니다. 술을 오늘 마셨는데, 오늘 아무리 마셨는데 취할지 안 취할지 나도 모른다 하면 안 마실 겁니다. 어떤 날은 취하고 어떤 날은 안 취한다 이러면 중독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술을 마셨는데 내일 취한다, 술 취하는데 하루가 걸린다, 이래도 별로 중독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카지노 갔는데 이게 탁 땡겼어요. 탁 땡겼는데 결과는 내년에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중독성이 없어요. 만약에 오늘 공부했는데 내일 성적이 온다, 다 공부합니다. 오늘 뭔가 했는데 그 결실이 바로바로 보인다, 이러면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종교인들은 이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 수련이라는 걸 하는데, 기도도 참 중독이 안 돼요.
어지간해선 중독이 안 돼요. 이 조금만 방심하면 또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시부님들이 야 기도 중독 안 되나 이랬는데 기도는 중독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기도하면 웬만해선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오래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쉽고 확실한. 근데 이건 우리 교육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원 같은 데 다녀보면 혹은 또 학습지 아이들이 보는 그 학습지 같은 데 보면 그 광고를 할 때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만 사람이 모입니다. 혹은 사람들이 사가요. 뭐 무슨 말이냐? 단기, 속성, 100% 확실히. 이게 안 붙으면 사람들이 안 삽니다. 반대로 써볼까? 학원 광고하는데 만기, 불확실 그럼 아무도 안 옵니다. 무슨 자격증 과정할 때도 만기, 불확실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제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이비 종교 혹은 유사 종교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 근데 그런 종교는 항상 구원을 말할 때 쉽고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그렇죠. 그런 거 올려. 근데 건강한 종교에서는 어렵고 불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거기 있다. 어렵고 불확실한 거. 그런데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많이 무너져 있고 특히 우리 교육에서도 그런 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중독이 되는 원리 중에 쉽고 확실한 게 중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독성이 강한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 아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아이인지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악하기는 불확실하고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아이가 몇 등 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등수로. 그러면 바로바로 그게 확인이 되죠. 내 불안한 마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 가정인지 얼마나 좋은 집인지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얼마짜리인지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집이 몇 평짜리인지도 알 수 있고 숫자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불확실함을 빨리 달래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숫자에 매입이 되는데 숫자에 매이다 보면 오늘도 이 행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강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몇 명 왔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잘못하면 이 숫자에 매이게 돼요. 숫자에. 그래서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불확실함을 견딜 자기만의 주관, 자기만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지만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애들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시부님 그 가톨대학교에 계시는데 간호학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사회복지학과가 좋을까요? 저한테 뭐가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어떻게 물어보냐면 시부님 부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직업이 좋을까요? 아니면 간호학과가 직업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직업이 좋다는 기준이 나중에 보면 뭘까요? 돈이죠. 그러니까 이 직업이 좋은 직업인지 이 직업이 좋은 직업인지 사실은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각자 가치가 다르고 또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향이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받는 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어떤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학 서열이나 학교에 가는 어떤 아이들 경쟁률도 사실 거기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의 가치를 잘 모르겠으니 숫자로 보여지는 그 가치에 자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라는 도박이라든지 약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기분을 확실하고 가장 빨리 바꿔주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 점점 중독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가 되어가지 않나. 중독 사회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회가 되어가지 않나. 그래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너 약하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도박하면 안 돼 이런 말보다 넌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넌 어떻게 살면 행복할 것 같니?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진짜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저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독의 문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저에게 보통 중독 문제로 상담이 오시면 우리 애 게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술 좀 안 먹게 해주세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문제니까 그 행동을 안 하거나 줄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분이 술 끊고 도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졌던 분이 도박 끊고 쇼핑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건 뭐냐? 이 같은 행동, 반복되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할 때 신부님 저 이제 술 안 마시겠습니다. 저 이제 진짜 도박 안 할 겁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어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잘 안 믿어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보면 이런 얘기 할 때, 신부님 저 이제 저를 위해 좀 살고 싶어요. 라거나 저를 좀 용서하고 싶어요. 라거나 제 삶에 저를 좀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 사람 뭐가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강연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 사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술을 마신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고 싶은 거고, 자기를 좀 불안을 떨쳐내고 싶어서 마신 거거든요. 그 자기를 사랑하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자기에게 자꾸 실망하면서 자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질병, 이게 중독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예방하는 것은 어떤 삶이든 자기 삶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걸 잃어버렸다면 여전히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센터에서 집단 프로그램을 제가 또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약을 끊고 싶을 때 가장 동기가 되는, 내가 약을 끊겠다면 그 이유가 뭔가, 그리고 약을 끊었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하고 싶은 게 뭔가 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가족을 얘기해요. 거의 모든 사람. 약을 해서 가장 미안한 사람도 가족이고, 그다음 회복을 했을 때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사람도 가족이고. 그래서 가족이 동기의 1번인데 가족이 계속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잘 알려줘도 사실은 아까 빠질 수 있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기 와서 정말 좋은 말 많이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옳고 좋은 말은 다 화장실에서 들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서 본 말 중에 제일 지금도 기억에 남는 말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없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물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고 물에 빠져서 못 나와서 죽은 거다. 아니 무슨 말이야. 물에 빠진 사람은 수도 없이 막 지가 일부러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빠져서 못 나와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마셨다고 해서 다 알코올 중독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도박했다고 해서 다 도박 중독 빠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못 나오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가족이 주변에 없거나 아니면 가족이 있는데 가족같이 안 느껴지거나. 그래서 혼자 사는 저 신부들은 결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들 앉혀놓고 제가 강의를 한 번 할 때 뭘 했냐면 우리가 제일 고위험군이라고 그랬어요. 혼자 사는 사람. 고위험. 중독에 빠질 수 있고 빠지면 못 나오는 고위험. 그래서 누군가가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알코올 중독자한테 술은 술이 아니라 친구거든요. 애인이고 가족이에요. 내 외로움을 가장 먼저 달래주고 가장 확실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럼 이걸 잃으면 그거와 같은 친구가 생겨야 되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약물이든 도박이든 알코올이든 간에 중독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예방이 되고 또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같은 가족 같은 사람들이 계속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가 계속 혼자 사는 사회로 계속 바뀌어가면서 중독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점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 예전에 한번 봤던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달마야 놀자라고 그 아주 코믹 영화인데요. 그 조직 폭력배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절에 들어와서 절에서 안 나가고 이렇게 버티니까 스님들하고 좀 일어나는 해프닝인데 그 주지 스님이 그 사람들한테 퀴즈를 하나 냅니다. 문제를 하나 내는데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는 방법.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있으면 내가 너희들 여기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스님이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스님이 그 깨진 항아리를 연못에 던집니다. 저는 그게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깨진 항아리도 물을 담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깨진 항아리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또 부족함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깨진 부분을 감추면서 살아야만 하는 사회 같으면 그 굉장히 좋은 사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깨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과 돌봄으로 그것을 함께 메꿀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좋은 사회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좋은 가정이고 좋은 우리 지역 사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남아야 될 주제들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책에 같이 나와 있으니까 보여드릴 텐데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국제 중독 전문가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편데 거기 지금 한글로 제가 덧붙여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약물을 분류할 때 네 가지로 분류해놨습니다. 중추신경 흥분제, 아편류, 중추신경 억제제, 환각제라고 되어 있는데 환각제는 일단 빼고요. 아편류는 이게 드러나는 걸로만 보면 이게 억제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분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기분을 좋게 하는 거, 기쁘게 하고 쾌감을 느끼게 하는 거. 각성 효과가 있는 것이 중추신경 흥분제들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그렇고요.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히로뽕을 알고 있는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이거든요. 메스암페타민 그리고 코카인이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편류, 오피움이 아편인데 아편을 농축시킨 몰핀이 되고 몰핀을 가공해서 더 흡수가 잘 되게 하는 게 헤로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제일 흔히 하는 술, 알코올이 억제제인데 잠들게 하는 거, 그다음에 통증을 안 느끼게 하는 게 중추신경 억제제 그리고 아편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종교인이고 성당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성당에 사람들이 왜 올까? 성당에 와서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뭘까 하면 사실은 마약과 다를 게 없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느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싶고 즐겁고 싶고 근데 이게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중추신경 흥분제가 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만한 게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란다. 평화. 근데 그 평화가 상처 없이 아픔 없이 고통 없이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평화다라고 생각하면 이 마약만큼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기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생각되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내 기분을 바꿀 수 있는 것 가장 유혹이 센 것 이것이 마약이나 우리가 말하는 약물이 주는 유혹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펜타닐이라고 들어보셨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지금 사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우리 부산과 그 경남 지역이 포함되어 있던 이야기니까요. 우리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적발이 됐는데 아이들이 사용한 약물이 펜타닐이었죠. 근데 이 펜타닐은 지금까지 나온 아마 끝판왕이라고 불렸던 헤로인이라는 마약인데 헤로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몇 번 투약한 이후에는 이제
안 하게 되면 몸이 너무 아프게 되는데 이제 다른 학생들이 아니고 고등학생들이 이걸 사용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어느 단계가 있어서 약한 약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점점 센 쪽으로 가는데 처음부터 이제 너무 세게 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걸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친구 중에 누군가가 하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걸 사용했던 아이들 중에 몇 명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약물 문제 때문에 만났지만 그 친구들은 약도 하고 술도 하고 뭐 도박도 하고 그리고 가출도 하고 폭력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약물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약을 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 진짜 주위에 그 아이를 걱정하고 함께하는 친구가 없다는 거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구나.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조금 방향을 잡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중에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요거는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안 볼 텐데요. 그 시사 직격이라고 KBS 시사 직격에서 작년에 마약 관련으로 굉장히 많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펜타닐이라는 걸 쳐보시면 시사 직격 펜타닐 쳐보시면 요 관련 뉴스라든지 아니면 요 보도된 내용들 나올 때 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중독이라는 말을 라틴어로는 라틴어로 에디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디체레라는 말이 넘겨주다, 굴복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에딕션의 어원이 됩니다. 그 넘겨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주는 거고 항복하는 거, 굴복하는 건 내가 줬다라고 항복하는 건데 사실 뜻이 다르잖아요. 라틴어는 이제 고대 로마에서 썼던 말인데 로마 시대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맨날 전쟁을 했던 시대잖아요. 그죠?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 너 이제 나한테 졌으니까 내 말 들어 로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전쟁이 치면 얘가 갖고 있는 건 다 누구 겁니까 이제? 이긴 사람 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네가 졌으니까 굴복했으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건 이제 다 나한테 넘겨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뜻인 거예요. 에디체. 그래서 술을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중독이 아닙니다. 그런데 술이 있으면 먹어야 하는 거.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노예가 되어가는 거. 이게 중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는 아직까지 괜찮아. 막 이게 굉장히 얼굴 화색이 막 돌더라고요. 사람들이. 특히 성당에서 이런 얘기하면 아저씨들이 굉장히 알코올 얘기하면 주눅이 들었다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막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난 중독 아니라고 막. 그런데 병원에서는 중독을 진행성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의 회복은 술 끊고 도박 끊고 약 끊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찾는 거죠. 나를 잃어버린 게 중독이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죠. 나를 찾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시간과 이 공간의 주인이 되는 것. 이 주체로 사는 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끌려오신 거 아니죠? 예. 오고 싶어 오신 거 맞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한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잘 못해요. 애들이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점점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보면 내가 몸이 안 좋은가? 왜 이렇게 몸에 힘이 없지? 예. 건강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깨워도 다시 자고 학교 가려고 학교가 다시 자고 하던 애가 안 깨워도 일어나는 날 있잖아요. 그죠? 체육대회 운동해야 하는 날, 소풍 가는 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체가 된다는 건 결국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한다는 생각이 있고 그걸 할 때 느끼는 기쁨이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모였을 때 밥 먹으러 갈 때 뭐 먹을래?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무거나. 어디 갈래? 이러면 아무거나. 그죠? 다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물어보면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희 학교 학생들 2명이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제가 뒤에 따라가면서 들은 게 이러더라고요. 야, 뭐 먹을래? 아무거나. 돈가스 먹을까? 아, 난 느끼한 거 싫은데.
뭐야. 그 얘가 그럼 뭐 먹을래? 돈가스 빼고 아무거나. 냉면 먹을까? 아, 나 찬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얘가 말하는 아무거나의 뜻은 뭘까요? 아무거나. 얘가 말하는 아무거나는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으니 네가 내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 내 입에서 그래 그거라는 말이 나오면 난 참 좋겠어 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아무거나라고 대답한 거죠. 그죠? 네. 오늘 하루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고 싶은 데가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먹고 싶은 게 있는 사람,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뜨는 게 아 여기 가기 싫다, 아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아 이 사람 보기 싫은데, 이러면 이미 하루가 하기 싫은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그거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어찌 보면. 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그 중에 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으면 그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기 싫은 걸 견딘다. 그래서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하고 하고 싶은 게 없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 중에 주말에도 뭐 할래? 오늘 학교 안 가는데 학교 안 가고 뭐 할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건강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사실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자극적인 거, 멀리 날 기분을 바꾸고 싶은 이런 것들의 유혹이 점점 커지는 시대가 오고, 그리고 학생들도 특히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 보면 그 기숙사인데 이렇게 밖에 잘 못 나가는 기숙사들 있잖아요. 과학고라든지 아니면 운동하는 친구들,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도박 유혹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자기가 재밌어할 만한 행동들이나 뭐 활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으니까 가장 빨리 자극적인 걸 찾으니까 도박 같은 데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도박이 문제다, 약물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그런 아이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잘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 관계들이 옆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더 확실하게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이제 거의 잘 쓴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한성민 교수님께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그리고 재밌게 풀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분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아마 어머님들 질문이 있으실 수 있죠. 그죠? 질문이 없으실까요? 아, 네. 사실 어머님들 그 마지막 강의 때 홍성민 교수님께서 보여드리고자 했던 그 블리바스타드라고 유튜브에 블리바스타드만 쳐도 페타닐이 얼마나 많은 그 부작용을, 그리고 그 친구가 아주 힘들게 이겨나가고 싶었지만 결국 마약 사범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다 볼 수 있는데 그것들도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이제 네 분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총평이 있습니다. 저희 마약특치 운동본부의 최창욱 본부장님의 오늘 강의에 대한 총평이 있고 난 뒤에 질의응답 간단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총평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분 연자분들께서 너무 좋은 강의는 제가 뭐 총평이라기보다는 뭐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오늘 이 뜻깊은 시간에 네 꼭지니까 한 2시간 정도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마약 관련 심포지움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기획을 할 때부터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셨고 또 아까 우리 연사님들께서 쭉 말씀하시는 게
일상 과정에서 마약이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독되고 분리되는 사이에서 외롭고 힘들게 사는 게 결국 어떤 형태로 든 거에 통제하지 못하는 중독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그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저도 애들이 있습니다만 애를 키우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까 뭐 남편분들은 마약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하지 알코올리즘이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한테 말씀 들으니까 6시에 퇴근이면 5시쯤 되면 약속 없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알코올리즘이랍니다. 그렇게 가는데 아마 뭐든 끝마치고 재미난 일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애들도 거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탈출구를 좀 우리가 좀 지혜롭게 부모님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런 즐겁고 재미난 애들이 뭐 운동을 하고 온다든지 놀다 왔을 때 부모님한테 조잘조잘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공감하고 소통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 보고 야 얘기 좀 하자 하면 남편분들이 부인한테 제일 듣기 힘든 얘기가 여보 얘기합시다가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렇듯이 애들도 불러놔놓고 너 얘기 좀 해봐 학교 생활 어때? 라고 얘기하면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아마 오늘 4시간, 2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면서 연장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이나 또 저 자신이나 애들이나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마약 관련되어 있는 중독을 얘기합니다만 일상이 비극하면 중독, 잘못된 중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해법을 알려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죠? 예, 오늘 우리 수고하신 우리 연장님들에게 큰 박수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주변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님들 기다리시던 추첨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번호 봉투 잘 받으셨죠? 아마 마약대체운동본부에서 오늘 학부모님 들어오신다고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 추첨은 일부에 사회하셨던 김상진 이사님 모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들이 조그마한 성의로 상품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3시간 동안 강의를 이렇게 잘 들으셔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이철이 본부장님 뭐 다른 우리 이철이 부산마약대치운동 본부의 고문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박사 학위까지 마약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약 수요 공급 중에서 수요 감축에 정말 대가이신데 한 3분만 이야기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참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철입니다. 부산마약대치운동본부 고문이기도 하고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네 분 연사님들 좋은 강의 모처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혹시 주변에 마약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 자녀들의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또 평소에 이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이거 제가 1997년도부터 시작한 일인데 이걸 하면서 작년까지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된 25년 동안 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오늘 좋은 내용들 이런 내용도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예방 마약의 폐에 대한 인식을 모두 공유한다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병창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이 동네 안 살아요 하는 마약은 내하고는 관계없는 문제다 하는 그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약은 누구든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침투하는 그런 물질이고 또 마약 문제는 어머님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전쟁이라든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테러, 기아, 기후변화 이거는 인류가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와 함께 이 네 가지 중요한 인류의 문제, 과제와 함께 마약 문제도 인류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마약 문제가 좀 심각하게 터지고 청소년 펜타닐 문제 같은 게 이제 노고의 보도가 되고 하면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너무 의욕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성공한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마약 문제는 이제 형사사법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잡아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보건 의료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또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잡아내는 것보다는 치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 교육을 유아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가 참 모처럼 시간을 주셨으니까 꼭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 유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580만 정도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 12개 지부에서 각 지역 본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힘껏 학교 나가가지고 예방교육을 시행했는데 32만 7천 명이 있습니다. 5.6% 대상 학생 수의 5.6%밖에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어떠냐?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한 38만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는데 한 2만 7천 명, 그러니까 8.6%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마약류의 폐해에 대해서 마약류가 절대 우리 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마약류의 그런 정확하게 가르치고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학부모님들이 이 마약류 문제에 함께 동참하고 마약류 대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니, 이왕 올라오셨으니까 상품권 추첨